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경북대학교 5기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자 과정에 있습니다. 요즘 게을러서 수목치료사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30% 정도는 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등치 크다란 사람이 메인 앞자리에 앉아가 봄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기만 해가지고 동료들한테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복습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복습 겸 이렇게 컨텐츠를 2개씩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책을 보겠다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운전 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학습해 나가기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생물적 산림피해, 그 중에서도 온도에 의한 산림피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정상적인 생리 대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1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이러한 한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1차적으로 식물의 생장률과 물질 대사 과정의 감소 현상이 확연히 현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이라 하면 10도에서 40도를 넘는, 그리 40도 이상이 되겠죠. 저온에 의한 피해는 10도 이하가 되겠죠. 일반적인 피해는 생리 저하가 되겠지만 오늘은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온은 건조를 동반함으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름철 고온은 생리 활동이 저하되면서 일시적 생장 정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보다 직접적인 피해로는 볕떡이라고 하는 피소와 치묘의 열해가 있습니다. 볕떡이라고 하는 것은 피소 현상인데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형성층 바깥쪽의 수피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2차적으로 부후균에 의해 썩게 되면서 나무의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코르크층이 약한 코르크층이 거의 없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 수피가 얇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무 중에서도 남서쪽 방향 고림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제 수간에 저거를 햇볕을 많이 받게 되겠죠. 예방법으로는 숲을 가꾸어 가지고 직사광선이 수간까지 깊게 파고들지 못하게 하거나 지프로 수간을 둘러쳐 주거나 석회유 등을 발라 가지고 직사광선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효열해, 치묘라고 하는 건 산림에서 저절로 난 거가 치묘라고, 묘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꾼 것을 보통 묘목이라고 하죠. 치묘나 묘목이나 치묘열해는 지면의 복사열로 인하여 근원부 줄기 또는 뿌리의 형성층이 익어버려 가지고 고사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보통 7, 8월 한여름 떼약볕에 전나무나 가뭄비나무나 편백 등의 내음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예방법으로는 지면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거나 관수를 해주거나 해가림 또는 지면을 피복해주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면의 온도를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게 방지해 주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에 의한 산림 피해로는 냉해와 한상, 동해, 한해, 상해, 상열, 상주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냉해, 한상, 동해, 한해, 상해, 상열, 상주 등이 있겠습니다. 여름철 기온 저하로 생장에 장애를 받는 걸 냉해라고 하죠. 냉해.
냉해는 겨울에 입는 게 아니라 여름철 기온 저하로 생장의 장애를 입는 걸 냉해라고 합니다. 냉해. 냉해는 여름철의 기온 저하 냉해. 남부수종 특히 아열대 식물은 2도에서 5도 정도 기온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생리가 불안하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고사해버리는 현상을 한상이라고 합니다. 한상. 냉해는 여름철 기온 저하로 생장 장애를 받는 걸 냉해라고 하고, 남부수종 특히 아열대 식물이 2도에서 5도 정도 사이에서 기온이 이 낙엽이 지고 생리가 불안하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고사해버리는 걸 한상이라고 하죠. 이 한상이 겨울철 저온에 의한 피해, 겨울철 저온에 의한 피해를 한해라고 합니다. 한해. 한상과 비슷하지만 0도 이하의 기온에서 피해를 받는 걸 동해라고 하고요. 동해의 종류는 상해와 상열과 상주가 있습니다. 상해에는 가을에 생장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에 빠른 서리가 내려있는 조상과 봄에 생장 개시 후 늦설에 의한 피해인 만상, 그리고 생육 휴지기인 겨울철에 내린 서리의 피해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는 가을에 빠른 설에 의한 조상, 봄에 늦은 설에 의한 만상, 그리고 겨울철에 서리 피해인 동상이 있다는 거죠. 남부수종을 중부지방에 심게 될 경우에 따뜻한 지방에서 습관대로 늦게까지 겨울 준비를 서두르지 않다가 조상의 피해를 입기 쉽고, 중부수종을 남부지방에 심게 될 경우 온도가 따뜻하여 너무 일찍 싹을 틔워가지고 늦은 봄의 서리 피해인 만상을 받기 쉽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을, 남부수종을 중부지방에 심었을 때, 그러니까 남쪽 따뜻한 지방에 나무를 중부지방, 추운 지방에 심게 될 경우는 겨울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조상 피해를 입기 쉽고, 중부지방 수종, 그러니까 추운 지방의 수종을 남쪽에 따뜻한 데 심게 될 경우에는 너무 일찍 싹을 틔우기 때문에 늦서리의 피해인 만상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다음은 상열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간부와 체간부의 온도 차이에 의하여 조직의 수축과 팽창의 차이에 의하여 줄기가 아래 위로 길게 갈라지는 현상을 상열이라고 합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간부와 체간부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조직의 수축과 팽창 차이에 의하여 줄기가 아래 위로 길게 갈라지는 것을 상열이라고 합니다. 상열은 치묘과인 성목, 큰 나무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큰 나무의 남서쪽 방향의 수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를 원활히 해주고 살림이 엉성하지 않게 간벌을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는 거죠. 나무들이 꽉 들어쳤다가 간벌을 너무 많이 해보면 그걸로 바람이 쉥 들어가면서 햇볕이 그대로 어디 수간에 쬐게 되겠죠.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란 겨울철 밤에 땅속의 수분이 지면이나 땅속에서 얼거나 성하여 생긴 수많은 얼음 기둥을 말합니다. 이 상주는 서리빨이 생길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깊은 지하수로부터 보급된 수분이 밀려 올라와 가지고 얼었다가 녹으면서 다 가라앉지 않고 다시 얼면서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지 않고 이래가 땅이 떠들리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린 묘목들, 큰 나무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동결 심도 밑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결 심도가 의성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80cm, 100cm쯤 되는데 이쪽에 대구 쪽 같으면 한 30cm, 40cm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결 심도보다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지 못했을 때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툭툭툭 이게 지면이 떠들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끊어지거나 안 그러면 뿌리가 떠들려 가지고 자빠져 가지고 뿌리가 말라 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상주에 의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는 수분이 많고 쉽게 냉각되는 점토질 토양에서 눈이 적게 오는 산지에 가을 식재를 했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가지고 쉽게 냉각되고
그리고 점토질 토양이 바로 수분이 많고 쉽게 냉각되는 토양이죠. 점토질 토양에 눈이 적게 오는 산지에서 가을 식재를 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주는 점토질 토양에 수분이 많은 점토질 토양에서 눈이 적게 오는 산지에서 가을 식재했을 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주 예방법은 토질 개선과 배수 처리, 낙엽 갈기, 볏짚 갈기, 서리 막이 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서리가 안 와야 된다는 거죠. 토질 개선에는 모래를 뿌려가지고 점토질을 가지고 사질 양토를 바꿔주는 게 여기 토질 개선을 할 수 있고, 배수 처리는 당연히 땅을 파가지고 물이 쉽게 흘러나는 자연 배수가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올라와가지고 개비지 않도록 또랑을 내주는 것이죠.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만 호흡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뿌리는 세포 분해를 하기 위하여 ATP를 소모하기 때문에 왕성하게 호흡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전체 호흡의 8% 정도를 뿌리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나 나그송 같은 경우 물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산소를 뿌리 쪽으로 확산을 잘하거나 그들의 뿌리가 혐기성 호흡에 잘 견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털은 수분 포텐셜의 낙차에 의하여 물을 흡수하여 나무 꼭대기 잎까지 올려줍니다. 수분 포텐셜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쪽은 지하수가 되겠죠. 물이죠, 물.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쪽은 대기가 돼요, 대기. 그러니까 대기에 의해서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은 물에서부터 뿌리를 통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잎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20cm 이내에, 또 어떤 책에 보면 15c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뿌리 잔털의 90%가 존재합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9%지만 땅속 산소 농도는 깊이에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식물의 뿌리가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땅속의 특성상 교환이 쉽지 않다. 그리고 물이 찼거나 아니면은 답합에 의해서 아니면은 심식에 의해서 아니면 복토에 의해서 이 뿌리들이 호흡하는데 산소 부족 현상을 더 크게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심식, 복토, 답합,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심식 깊이 심거나 심은한 나무의 뿌리 밑에다가 흙을 덮어주거나, 또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거나 물건을 놔가지고 누르거나 이래가지고 이 공기를 적게 하는 거죠, 속에. 그리고 고산과 액상과 기상이 있는데, 이 액상과 기상이 합쳐서 50%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답합 때문에 30%, 20%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산소가 존재할 자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뿌리에서 빨아 올린 물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모든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물인데요. 먼저 뿌리털에서 빨아 올린 물은 뿌리털 안쪽에 있는 피층 표피의 안쪽에 여러 개의 세포층을 거쳐 가지고 뿌리의 물관을 따라 끊임없이 올라가면 온통 초록으로 덮인 잎맥을 거쳐 잎에 도착해 가지고 광합성에 쓰이기도 하고,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도 상승을 막는 데는 가장 크다고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